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임,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원전 파트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UAE 대통령은 현지 시간 어제 정상회담에서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원전 시장의 공동 진출을 모색하고 인력 양성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UAE와 방산 분야에서 제3국 공동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150억 달러 규모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에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론스타 공 다툼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론스타와의 4천억 원 배상 소송에서 우리 측이 최종 승소했다면서 이 정부가 국민 세금을 지켜낸 성과라고 했습니다. 이러자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 때 이 소송을 제기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반대하던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3년 만에 추진 검토입니다. 검찰이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 3년 만에 민간업자들의 200억 원대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뒷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앞서 항소를 포기했던 대장동 피의자들의 동결재산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성남시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안 돼 대 필수입니다. 사회적 논쟁으로 비화한 새벽 배송 금지 문제와 관련해 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이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근로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심야 배송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 닷새 만에 10,000명의 동의를 넘겼고 다음 달 13일까지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심상찮은 중일 갈등입니다.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사실상 중국 정부가 여행, 문화 등의 분야에 대해서 대일 제재에 나서며 이른바 한일령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중국 관영 CCTV는 중국에서 일본 수입 영화의 상영이 일제히 중단됐다고 전했고요. 여행업계에선 항공권 취소부터 일본 기업 불매운동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포트2 사수입니다. 우리 남자 축구대표팀이 어젯밤 치러진 올해 마지막 A매치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이태석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지난주 볼리비아전에 이어 가나전까지 이김으로써 2016 국중미 월드컵 조추첨에서 강팀들을 피할 수 있는 포트2를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오늘은 화제의 영상 뉴스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듯이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대표팀이 어젯밤 올해 마지막 A매치 평가전에서 아프리카의 강호인 가나를 꺾고 최근 3연승 행진을 내달렸습니다. 이태석 선수가 A매치의 첫 데뷔골로 대한민국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이 선수는 올해 23살로 2002 월드컵 4강의 주역인 이을용 선수의 아들이어서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가나전에 결승골을 넣은 주인공은요. 바로 현재 FK 오스트리아 빈에서 수비수로 뛰고 있는 이태석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개인적으로는요. A매치 출전 13경기 만에 터진 첫 데뷔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태석은 어제 선발 출전했고요. 좀처럼 열리지 않던 이 가나의 골문을 후반 18분쯤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이강인의 그 크로스를 골문 앞에 있던 이태석이 머리로 밀어 넣으면서 마침내 굳게 닫혔던 골문을 활짝 열어 적혔습니다. 이게 바로 결승골이 됐고요. 이로써 한국은 11월 A매치에서 2연승을 거두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추첨에
포트2를 확정했습니다. 자, 이 포트2가 어떤 팀들이냐 보면요. 이 독일, 우루과이, 크로아티아, 덴마크 이런 강팀들이 포트2 그룹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포트2가 되면 포트1의 나라는 피할 수는 없지만 같은 우리보다 랭킹이 높은 이 포트2 선수들 국가들끼리는 같은 조에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조 예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조 추첨에서 포트2, 이 포트라는 거는 이제 항아리를 말하는 퍼트입니다. 영어 포트를 말하는 건데요. 이 포트2 그룹에 속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나름 이제 홍명보호의 성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를 차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태석 선수. 말씀드린 대로 2002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인 이을용 전 국가대표 선수의 아들로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이태석 선수로서는요, 이 부자 국가대표의 명맥을 이어서 대한민국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이을용 선수가 19년 전이죠. 이 국가대표로서 마지막 A매치 득점을 터뜨린 상대가 바로 가나였다는 게 또 공교롭습니다. 가나는 이을용, 이태석 부자에게 모두 잊을 수 없는 그런 팀이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이태석 선수는 특히 어제 경기에서 자신에게 어시스트를 해준 이강인 선수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한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송이 됐던 이 어린이 축구 예능 프로그램 나라라 슛돌이의 3기 동문이라는 인연도 있습니다. 이태석 선수는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이 형인 이강인에게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은 또 좋은 이야기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뷔골이어서 상당히 기분 좋고요. 강인이 형이 정말 좋은 코러스를 해줬고 슈토리 때 강인이 형과 처음 만나서 또 지금까지 성인 대표팀을 같이 하는 게 사실 너무나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렇게 합작을 해서 또 골을 넣을 수 있어서 사실 너무 새롭게 느껴지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이태석과 희비가 교차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황희찬인데요. 황소라는 별명처럼 특유의 저돌적인 돌파로 이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그러고서 본인이 직접 찼는데 그만 실축하고 말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희찬은 후반 27분 가나 수비수 3명을 제치고 돌파하던 중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요. 그러나 회심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에 막히면서 득점 기회를 놓친 겁니다. 황희찬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도 놀리는 느낌으로 다가왔다며 개인적으로 팬들 앞에서 좀 부끄러웠다. 진지하게 임했는데 너무 생각이 많았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다고 했습니다. 어제 가나전은요, 지난 14일 2대 0으로 승리한 볼리비아전에 이은 이 기분 좋은 연승이었습니다. 볼리비아와의 평가전에서는요, 주장 손흥민과 함께 이 오랜 부상 끝에 어렵게 이번에 국가대표로 복귀한 조규성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볼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이 손흥민이 후반전 12분 이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넣었고요. 또 부상으로 1년 8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단 조규성이 화려한 복귀골을 쏘아 올렸습니다. 또 이 경기 중에는요, 이재성 선수의 머리가 이 골대에 부딪힐 뻔했는데 이 상대팀 볼리비아 골키퍼가 이를 막아주는 장면이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제 가나전을 승리로 치른 손흥민 선수인데요. 오늘은 이 자신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면서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합니다. 네, 이 뉴시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오늘 이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 등의 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이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면서 임신 사실을 주장을 하고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약 40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다만 재판부가 손흥민과 양 씨를 분리하기 위해서 증인신문 과정 중 양 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두 사람은 법정에서 대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 소개해드릴 화제의 영상, 어제 국회 운영위의 상황입니다. 저희도 어제 방송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니까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그리고 여당 소속인 상임위원장까지 나서서 만류하는 그런 또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 네.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겁니까? 딸이 여기 저축을 한 게 있고요. 제가 좀 지금 빌려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일명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 투자로 집을 사셨죠? 아닙니다. 갭투자 아닙니다.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니 의원님, 왜냐하면 이번 정부 제 예산을 가족에 보면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임대주택을- 마세요. 제 자, 딸도요. 정리해 주세요. 자, 정책시장도 그렇고 우리 제 딸도 김은혜. 자, 의원님이 다음은 예뻤잖아요. 자, 말씀하셨잖아요. 적당히 하세요. 공직자 아버지 둬가지고 뭐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해서 그런 딸에게 자, 무슨 갭투자 정책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의원님? 정책실장의 의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딸이 갭투자 때문에 정책실장. 들어가 있다고. 그러시라니까요. 제가 갭투자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하시라니. 아니 둘 다 사실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갭투자 안 했어요. 자, 그만하시죠. 김은혜 의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면 의원님 하지 말라니까. 가만 있어.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 정책시장. 안 가만히 되니까. 있어봐. 안 된다니까. 좀 가만히 있어. 좀 대통령실. 가만 있어봐요. 정책시장. 봐봐.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위증도 그렇고 말이죠. 안 된다니까 지금. 정책실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실장 화내는 거는 무엇입니까? 송구합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지요. 김용범 실장을 상대로 해서 이른바 갭 투자 의혹을 주장을 하면서 또 딸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문제까지 거론을 하니까 보신 것처럼 김 실장 분을 못 이기고 저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김 실장의 갭투자 의혹과 이 김 실장 딸의 전세자금 의혹에 대해 언급하자 이 김 실장이 목소리를 높여 반발하면서 두 사람의 설전이 고성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옆자리에 앉은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이 그러면 안 된다고 김 실장을 말렸지만 김 실장은 가만히 있어 보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요. 결국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여러 차례 큰 소리로 제지하며 화를 내고서야 공방이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김용범 실장이 갭 투자는 아니라며 야당의 의혹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 딸의 아파트 전세자금 3억 가운데 1억 3천만 원을 지원해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최소한 아빠 찬스 논란에선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한 차례 공방이 마무리된 후 김용범 실장은 재차 송구하다며 자숙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공방 이후의 영상도 보고 오시죠. 정책시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갭 투자 하신 거 없죠? 갭투자 아닙니다. 따님도 전세 살고 있죠? 예. 근데 왜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공격을 받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아닙니다. 제가 송구합니다. 뭐 재산 한 270억 갖고 있는 의원들이 서민 청년 운운하는 것 저는 기가 찹니다. 정책식에서 흥분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자숙하겠습니다. 2030 청년들에게 집이라는 건 이제 절망입니다. 정책실장님이 흥분하실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지금 천불이 납니다, 실장님. 정책실장님은 자신의 딸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대출 못 받고 집도 못 사는 모든 국민의 딸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제의 영상은요. 어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대통령궁에서 열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 환영식에서 펼쳐진 장면입니다. UAE 측이 색다른 의전을 제공해서 화제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보신 것처럼요, 흰색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일렬로 서서 저렇게 긴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헤드뱅잉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게요,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UAE의 전통 공연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알-아이알라라고 불리는 이 전통 공연은요,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UAE와 이 오만 지역의 전통 환영 의식입니다. 2014년에는요,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알-아이알라는 이 전통 음악에 맞춰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좌우로 흔드는 행위 외에도 남성들이 대나무 막대기를 움직이는 등 다양한 의식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명가량의 남성들이 두 줄로 마주보고 서서 창을 상징하는 대나무 막대기를 든 채 악기 연주에 맞춰서 움직이며 이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앞줄에 서서 히잡을 풀고 긴 머리카락을 좌우로 흔드는 게 특징인데요. 아랍에미리트는 다른 중동 국가와는 달리 여성에게 히잡을 착용시켜 머리카락을 가리도록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아이알라, 주로 어떤 상황에서 펼쳐지는 건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알-아이알라는 이 귀한 손님에게 영적인 축복을 내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결혼식, 축제 등 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행사에서 자주 볼 수 있고요. 이번엔 국빈인 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진행됐는데 앞서 지난 5월이죠.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했을 때도 이 같은 공연을 선보여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소식입니다. 법원이 오늘 열리는 김 여사 재판의 중계를 일부 허용을 했습니다. 첫 재판 때는 이제 법정 촬영이 허가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재판이 영상으로 중계가 되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김 여사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본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입정하시라고 하시죠. 예, 다 착석해 주시고요. 11월 17일자로 특별검사님 의견서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 제출을 하셨고요. 변호인 측에서는 의견서 제출을 하셨고요. 그리고 법정 촬영 중계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혹시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서중 조사 전에. 예, 그럼 서중 조사 진행해도 될까요? 김건희 특검은 그제 재판 시작 이후 처음으로 이 재판 중계 신청서를 법원에 냈고 재판부가 허가를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는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이 검정색 양복 차림에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입정해 피고인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재판부가요, 이 재판의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재판부는 공익 목적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 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고요. 이어 제3자의 개인정보 등 법익 침해 가능성과 서증조사 등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고요. 그다음에 장관급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인데요. 어제 영상으로 저렇게 중계가 되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원은 물론 그러니까 여당 측의 참석자들은 물론이고 바로 옆에 앉아있던 대통령 정무수석까지 나서서 말릴 만큼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야당 의원의 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정부 측의 참석자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감정적인 그런 반응까지 보이는 것도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고요.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거는요. 이제 과거 법사위라든지 그다음에 과방위 같은 데서도 사실 이제 증인으로 나왔다거나 아니면 참고인으로 나온 분들하고 의원들 사이에 어떤 공방이 벌어졌을 때 당시에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모두 다 이제 민주당 소속입니다. 추미애 위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과방위의 전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인 물론 이제 야당 측의 어떤 참석자들이기는 했습니다만 퇴장도 시키고 강하게 경고도 주고 제재도 주고
두고 심지어 야당 의원을 퇴장시키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어제 민주당 소속인 김병기 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서 아주 화를 내면서 강하게 제지를 해서 같은 당의 위원장이라도 회의 운영 방식이나 진행 방식이 저렇게 다르구나 이런 인상도 솔직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운영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뭐 그거보다 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먼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 국회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일반적인 말고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감정이 격해서 고함을 치는 경우는 저는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고위공직자가 국회에 처음 출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가운 뭐 질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한 이 존중이고요. 사실 뭐 그런 부분을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강력하게 공직자들에게 요구했던 그 처신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제 김원혜 의원이 질문한 것은 결국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책 신뢰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인데 그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의 뭐 유감 표명 이상으로 저는 어떤 정도의 정치적 책임이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동업자 정신이 실종된 삭막한 우리 정치의 현장을 한번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도 일단 공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서로 동업자 정신에 의해서 금기시되는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굳이 꼭 그 김용범 실장의 딸을 굳이 안 끼워도 되는데 이렇게 감정을 격하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정치적인 트릭을 쓰는 부분들도 저는 약간 좀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김병기 운영위원장의 저는 진행은 뭐 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우김 의원님께는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아까 재판 상황, 지금 영상 좀 다시 한번 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 지금 보석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다. 그래서 뭐 잠도 못 자고 뭐 잘 쓰러지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석 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오늘 재판에 출석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긴 시간 지금 뭐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장면이 됐습니다. 보셨을 때 김건희 여사의 지금 건강 상태라든지 어떻게 보이시나요? 글쎄요, 그 정신적으로는 많이 아프겠지만 그건 당연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보석을 허가할 정도로 기력이 쇠진해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청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일부 중계를 허용한 거잖아요. 네. 특검이 요구하니까 재판부에서는 허용하는데 저게 중계가 된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나 내용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관심도는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재판을 좀 이렇게 드라마타이즈하는 그런 효과를 특검도 어느 정도 계산하고 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지금의 운명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거는 분명한데 지금 특검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한 14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별건으로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래서 특검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회의적인 시각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피고의 명예 그다음에 뭐 그런 어떤 그 소위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일부 중계 허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저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어제 미국계 사모펀드죠. 론스타와의 13년간 이어진 국제투자 분쟁에서 사실상 완승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완승을 거둔 것으로 이렇게 판가름이 났습니다. 2년 전에 국제투자 분쟁 중재 재판에 불복을 해서 제기했던 이 론스타 측의 취소 소송, 여기에서 승소를 하면서 4천여억 원의 배상 의무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졌어야 될 그 배상 의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 뒤에 정치권에서는요, 이 소송에서 이긴 공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두고서 지금 공방이 격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전 정부에서 취소 소송을 주도했지만 결과가 나온 거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 뒤이기 때문에 또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론스타에 대한 배상 및 이자 지급 결정이 모두 취소됐다는 결정이 나온 뒤 이 긴급 브리핑에 나선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모두 이 현 정부의 대외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총리는 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있었던 외교 성적들을 나열한 뒤 여기에 이어 론스타 소송도 대부분에서 거둔 쾌거라고 자평했습니다. 브리핑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선 것도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정성호 장관도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 대통령도 부재하고 이 법무부 장관도 없는데 이 담당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두 사람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 한, 미, 중, 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군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뭐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 국외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승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현 정부의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요, 정부가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긴다고 했습니다. 론스타 소송을 두고서 이렇게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듯한 브리핑을 한 뒤에 야권에서는 즉각 숟가락 얹지 말라 이런 취지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3년 전에 론스타의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이런 국제 판단이 나왔을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걸 취소하는 그런 신청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강한 노조로 정부 여당을 직격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승소 소식이 나오자 한 전 대표는요, SNS를 통해서 과거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론스타 취소 소송에 나서겠다고 했을 때 이를 비판했던 민주당 인사들, 현 여권 인사들의 이 반응을 소환을 하면서 민주당 정권은 숟가락 얹지 말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이 이 론스타 취소 소송에 대해서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으며 희망 고문이고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이 될 것이라고 악담을 했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또 소송에 지면 이자를 대신 낼 거냐는 압박도 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또 한 전 대표는 김 총리가 긴급 브리핑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 때리기에 전념하던 김 총리가 뜬금없이 직접 브리핑을 한 건 속보인다며 이 대표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온 한 전 대표는 재차 정부 여당의 자화자찬이 황당하다면서 론스타 항소 승소는 이재명 정부의 공이 아니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공이라고 직격했는데요. 오늘 한 전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제가 이 취소 소송, 그러니까 항소한다고 할 때 승산 없다.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기니까 마치 이재명 정부가 뭐라도 한 것처럼 김민석 총리가 나서서 브리핑한 겁니다. 민주당이 이게 내용이 졌으면 그냥 이거 다 한동훈 책임이다. 네 돈으로 물어내라. 이거 했을 것 같아요. 론스타 항소 승소는 이재명 정부의 공은 아니에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처럼요, 실제로 3년 전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론스타 상대 배상 취소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당시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 비서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의 분쟁은 지난 2003년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은행의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도 오히려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팔 기회를 놓쳤다며 국제소송을 제기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론스타가 요구한 6조 원대 배상금 가운데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오자 이 당시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승산이 있다며 이 취소 신청을 이끌었는데요. 당시 한동훈 전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영원이 됩니다.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안팎에서는요,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한 전 대표의 결정을 평가절하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인사가 아까 말씀하신 이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입니다. 송 비서관은 이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인물이고요. 당시 야권 내에서는 한동훈 저격수라고 불릴 정도로 강하게 이 론스타 상대 소송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못을 박는가 하면 한 전 대표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송 비서관은 지난해 8월에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나와 이기지도 못할 소송을 제기해 론스타에게 줘야 할 이자만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취지로 한 전 대표를 공격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죠. 론스타 이자만 넣은 게 308억 원, 그리고 이 사건 엘리엇 이자가 넣은 게 한 80억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복리로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저 한 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책임하고 허황되게 행동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죠. 한동훈 장관 전 장관은 떠났지만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은 정치적인 책임을 계속 언급당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법원에 비유한다면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졌다면 법무장관이라면 이 확정된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지게 한 자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빨리 취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대법원 판정이 났는데 국민 세금 한 푼도 안 들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치 어떤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은 무언가 사정이 바뀌는 수도 것처럼 있을 것처럼 네. 그렇게 저는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하고 있다. 다시.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결과적으로 소송을 맡아 진행할 로펌만 배불린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당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치적을 챙겨주기 위한 화수분이 아니라면서 론스타와 관련해 400억이 넘는 돈이 로펌에 들어갔다며 결과적으로 로펌만 배불린 일이라고 했습니다. 송기호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경제안보비서관도 이제 본인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도 또 국제통상 뭐 이런 문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식이 있어서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법률가로서의 견해는 뭐 밝힐 수는 있죠. 하지만 너무나 저렇게 확신을 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조치가 국익에 마치 반하는 것처럼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지금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송기호 비서관의 생각은 어떤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콕 집어서 이번 소송 승소에 상당히 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지금 기사들을 보면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인데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2월에 임용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의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한동훈 지난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소송을 이기도록 실무적으로 이끈 사람 역시도 윤석열 정부에서 발탁을 해서 임명을 한 지금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이런 과거 발언들,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들이 다시 소환이 되면서 야권 안팎에서는요, 정부 여당을 향해서 자신들의 치적으로 포장하지는 않아야 된다, 포장하지 말라, 이런 비판과 주장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국가 대응을 흔들더니 뒤늦게 생색을 내며 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는데요.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식했던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라면서 김민석 총리에게는 국민 세금을 지키고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부당이익 7,800억 원 환수부터 총력을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요, SNS를 통해서 결국 4천억 원의 국고 손실을 막은 건 한동훈 전 대표라고 했습니다. 최근 검찰의 대장동 이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려워진 점을 겨냥하면서 같은 법무부 장관인데 누구는 이 공공의 이익 7,800억 원을 사기꾼들에게 안겨주고 누구는 4천억 원의 국고 손실을 막고 극적으로 대비가 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요, 이 론스타 승소 이건 이재명 정부의 치적이다 이런 또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현희 최고위원은요, 오늘 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 론스타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재명 정부에 공을 돌렸습니다. 이 박지원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이 일이 마치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김현정 원내 대변인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냐라며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13년간의 론스타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이재명 정부의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배상금 영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또 하나의 대외적 쾌거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벌써 이 일이 마치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덕은 뽐내고 남 탓부터 하는 정치 행태는 국민의 빈축만 살 뿐이라는 점을 이렇게 승소 성과를 두고서 우리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론스타 측은요,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론스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의 손해 전액을 배상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는데요.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발언이라 다시 지난한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론스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IMF 이후에 이제 외환은행을 인수를 했고요. 그걸 되파는 과정에서 또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또 우리 정부 관계자들까지 기소가 되고 상당히 곤욕을 치른 그런 일도 있었죠.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미국의 펀드인 론스타인데요. 당시에 이제 외환은행 그 매각 사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던 그 주요 검사 중에 한 명이 바로 한동훈 당시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 론스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4천억 원 정도를 배상해 주라 이런 국제 판결이 나온 다음에 이거 안 된다. 이거 자기가 따져보니까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면서 당시에 그 판결에 취소 소송을 내는 거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송을 냈죠. 그런데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야권에 가까운 그런 시민단체 등에서는 한동훈 당시 장관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소송을 하면서 결국 우리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민주당 정치권 인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바로 어제 우리 측이 승소를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걸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대동하고서 회견을 하고서 우리 정부의 아주 큰 대외 성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한동훈 당시 국무부 장관, 그러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지금 왜 숟가락을 얹으려 드느냐 이런 지금 반발을 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때 일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론스타에서 주장했던 액수가 아마 수십조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정확진 않지만 그런데 이게 2천 몇백억 원으로 이제 정리가 되니까 그때 분위기는 현실적으로 여기서 터는 게 맞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영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솔직히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론스타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완승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국익의 완승이지만 정치적으로는 한동훈의 완승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치 또 이 정부 때 소위 승소를 했으니까 정부가 이 과일을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림픽에 비유하면서. 네. 근데 올림픽의 경우는 유치를 누가 했든 지금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그 논리가 맞지만 이 재판은 제가 알기로는 올 2월에 끝나서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소위 야당 시절에 그렇게 비판을 했다가 숟가락을 올리는 거는 좀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마치도 지금 정부의 쾌거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게 금세 이제 소위 민낯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 총리가 나서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쾌거고 또 이거를 소위 이제 추진했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소위 칭찬을 하면서 이런 좀 넓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네. 협량, 그 협량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면서 한동훈 이름 세자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은 지금 이 순간에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소회가 있었는지 어떤 과정만 얘기하고 그런 비난과 공격은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이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친한계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무리 모든 사안을 정쟁화하는 정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안 갖고 또 이렇게 치고받는 것 자체는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좀 씁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앞서 민주당의 최고위원 박지원 최고위원과는 달리 오선 의원 박지원 의원은 오늘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한동훈도 이재명 정부도 모두 다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네. 저는 뭐 이런 평가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앞서 협량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현 정부 입장에서도 이 소송을 뚝심 있게 밀고 간 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공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가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슬쩍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이야기를 했더라면 야 얼마나 더 큰 박수를 받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또 한편으로 사실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우리 아까 앵커께서 그리고 또 기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번 이 소송을 담당했던 실무국장은 전임 정권에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뒷받침했던 것이 현 정권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도 우리가 평가할 부분 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갖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아이템 넘어가기 전에요.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키워드에서 지금 중일, 그러니까 일중 관계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중국이 일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 이런 통보를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방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은요, 중국 정부가 오늘 아침에 정식 외교 공로를 통해서 일본 측에 이렇든 의사를 전했는데요. 아까 저희 기자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이제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한 일종의 중국의 보복 조치 중의 하나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일본은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때도 그 일본산 수입물을 전면 수입을 금지한 적이 있었는데 한 보름 전쯤에 그거를 풀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그 발언을 계기로 해서 지금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수입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중일 관계, 일중 관계의 전면전 상황으로 비화할지 또 이런 와중에서 우리 정부는 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우리 정부한테는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저희가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상당히 주시해서 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아이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검과 관련한 논란이 또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틀 전에 임명된 쿠팡 외압 사건과 관련한 상설 특검과 관련해서 어제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상설 특검 후보의 당연직 추천위원입니다.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이죠. 쿠팡 회사의 임원과 오찬 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팀에서는요, 소속 수사관들이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거나 외부인을 데려왔다 적발된 그런 사실이 뒤늦게 또 알려졌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오찬 논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김정욱 대학 변협회장과 역시 변호사로 쿠팡 이 상무 직함을 갖고 이 대한변협 간부로 있는 A 씨와 오찬 회동을 했다는 이 소식, 어제 국회 운영이 도중 김병기 위원장이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이기도 한 김 위원장에게 보좌관이 관련 보고 문자를 보냈고 이게 저렇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문자에는요, 이 오찬 참석자들 이름과 상설특검 임명 이틀차, 상설특검 추천 기관 중 한 곳인 대한변협과 이 법사위 중진 의원이 수사 대상인 쿠팡과 오찬, 부적절 등 이 언론 취재 방향에 대한 설명도 담겼습니다. 이후 KBS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세 사람의 모습을 공개를 한 건데요. 이런 KBS 취재 사실을 어떻게 김 원내대표 측 보좌진이 알았는지 이 김 원내대표에게 오찬 전에, 그러니까 아까 메시지 보면 예정이라고 돼 있죠. 오찬 행사 전에 김 원내대표에게 먼저 보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과 김 대한변협회장 A 씨는 어제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2시간 넘게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회동을 마치고 나오던 서 의원과 김 회장은 이 취재진이 상설특검 수사를 앞두고 왜 쿠팡 임원급과 오찬한 것인지 묻자 쿠팡 상무가 누구냐? 전혀 관계없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이 변호사인 A 씨는 민주당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10월 쿠팡에 입사했으며 현재는 대한변협 간부로도 활동 중입니다. 논란이 되자 A 씨는 상설특검 수사가 결정된 이후 2주 전 퇴사 통보를 받았고 현재는 퇴사 처리가 모두 완료되었다며 오찬은 변협회장 수행 차원에서 참석했고 쿠팡에선 상무 명함을 판 적도 임원으로 근무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KBS는 A 씨의 퇴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KBS 보도가 맞다면은요, 어제 오찬 시점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특검 수사 대상인 쿠팡 임원의 신분이었다는 거고요. A 씨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퇴사 처리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동석하는 게 과연 적절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서영교 의원은요, 아예 A 씨가 쿠팡 상무인지도 몰랐다. 이건 악의적인 공작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은 어제 오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SNS에 악의적 공작이라면서 자신이 만난 사람은 변협 인사들이지 이 쿠팡 관계자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마치 쿠팡 관계자와 의도적으로 만난 것처럼 쓰는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이 친여 성향 매체인 오마이뉴스에 출연해서 자신이 세서 공작을 하는 것 같다며 제가 미쳤느냐 쿠팡 상무 정도랑 만나게라며 재차 부인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오전 또 직접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갖고 이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받았던 이 메시지와 관련한 법적 조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당에선 서 의원 논란으로 이 쿠팡 특검이 시작도 전에 오염됐고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제가 쿠팡 상무랑 왜 만납니까? 저는 대한변협회장과 만났고 그들 관계자들과 만난 겁니다. 이 모임에서는 쿠팡의 쿠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것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이 문자를 돌린 작자를 고발합니다. 공작에 대해서 법적 조치 들어가고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논란은요, 항상 그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번에도 이제 뭐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 사실 자체도 그렇지만 하필 쿠팡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 회동을 가졌다는 것, 과연 그 자체가 적절하느냐? 이런 의문이 지금 커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A 씨를 쿠팡 상무가 아닌 변협 회장을 수행하러 온 변협 관계자로 알았다는 이 서 의원의 해명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SBS에 따르면 민주당 안에선 왜 그렇게 모여서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다거나
변협에서 오찬 참석이 가능한 사람이 A씨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등의 반응이 나온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다만 민병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제주 쿠팡 새벽 배송 희생자 유족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 의원의 어제 오찬에 대해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서 의원을 감싸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앞서 이제 서 의원이 국회 법사위 등에서 이른바 대법원장 회동 의혹 이걸 제기했던 것을 거론을 하면서 악의적인 공작이다 이런 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역공을 가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정상명 검찰총장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가진 점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처리를 두고 논의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회동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요 모두 의혹을 부인을 했으나 서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라면서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이 서 의원 말대로라면 본인이 의혹을 제기한 조 대법원장의 비밀 회동설도 전혀 실체가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부메랑을 맞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해 오늘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쿠팡 유관자하고 점심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 거기로부터 또 로비를 받았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가지고 부적절하다라고까지 볼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 아닌가. 본인이 거취 표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본인은 계속 또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쓰실 것 같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글쎄 뭐 민주당 의원들만 항상 뭐 억울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판사들을 향해서 정말 국회를 무대로 국민을 향해서 벌였던 그런 행태들을 비추어 봤을 때 같은 잣대를 본인한테도 좀 적용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 소속 수사관들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미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고서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으로 이제 수사 방식 등이 문제가 된 상황인데요. 또다시 지금 수사관들의 행태가 논란을 부른 겁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김건희 특검팀 소속 수사관 B씨가 업무가 종료된 밤 9시쯤 이 취한 상태로 와인 한 병을 들고 이 수사팀 사무실에 들어가 와인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B씨는 이 보안요원에게 적발될 때까지 약 2시간가량 사무실에 머무르며 이 와인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B씨가 술을 마신 이 13층은요. 민중기 특검의 이 사무실 등이 있는 특검팀의 핵심 보안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씨는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를 맡은 인물로 이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말하지만 이 와인을 따서 잔에 따랐다가 한 모금 입에 댔지만 이물감이 느껴져서 바로 뱉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잔에 따라서 입에 댔는데 이물감이 느껴서 마시지는 않았다, 삼키지는 않았다 지금 이겁니다. 이게 이제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해명으로 들릴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또 다른 수사관은요. 외부인을 사무실에 데려왔다가 적발된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네, 특검 소속도 소환 대상도 아닌 한 여성이 특검 보안시설을 통과해 수사기밀이 오가는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건데요. 이 여성은 한 수사관이 데려왔던 걸로 전해집니다.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는 문제가 된 두 수사관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이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없이 주의만 주고 지나갔는데요. 당시 민중기 특별검사가 특검팀 전 구성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 최근 외부인 들여와 적발, 주의하라, 야간 음주 사무실 출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고요. 이에 대해 특검팀 측은 경미해서 주의만 줬다는 입장이라고 KBS는 전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둘러싸고 불거진 여당 내부의 잡음도 짚어보겠습니다. 정 대표는 그동안 주요 현안들에서 대통령실, 정확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좀 엇박자를 낸 듯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이른바 명청 갈등이다.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이제 반대 진영의 어떤 지지자들로부터 들어왔었죠. 특히 여권 안에서는요, 정 대표가 혹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서면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내놔서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묻히게 한다 이런 비판 친명계의 지지자들로부터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정 대표가 이번에는요, 이 대통령이 G20 참석차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순방을 시작한 가운데서
전당원 투표를 꺼내들었다가 또다시 당 난파계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제 정청래 대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당원 투표를 통해 이 당대표 선거나 또 지방선거 공천서 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바꾸는, 즉 이 당원 투표 비중을 늘리는 이 공천룰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10월 한 달만 당비를 낸 당원도 이 투표권을 주겠다는 의미인 셈인데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주었던 이 당규와 어긋나면서 당내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요,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일각에서는 투표 대상에 이 정대표 체제에서 가입한 신규 당원들을 포함시키려고 이렇게 기준을 바꾼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까지 나왔습니다. 파장을 의식해서인지 정 대표 하루 만에 또 말을 바꿨습니다. 네, 정 대표는 어제 전당원 투표라는 표현 대신 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라며 애둘러 설명을 했습니다. 그제와 어제 달라진 정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사적인 당원 주권 정당 실시를 위한 전당원 투표에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내 파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당 지도부도 서둘러 수습에 나섰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의견 수렴 절차다, 오해가 생긴 부분은 당원들께 죄송하다라고 했고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 역시 이 참고형 권리당원 의견 조사인데 이 표현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 투표라는 표현은 사실상 거둬들였지만요.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거듭 이제 일반 당원들한테 무게중심을 두는 이른바 당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한 건데요. 결국 당 일각에서는요, 정 대표가 자신의 당대표 연임을 염두에 두고서 지지 기반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포석을 두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에 압승을 했지만 대의원 투표는 열세를 보였었는데요. 때문에 당원 투표 비중을 늘리는 경선룰 개정 움직임과 이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전당원을 대상으로 넓힌 것 모두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의사와 연결짓는 해석이 나왔고요. 일각에선 정 대표가 연임에 대비해 당심 공략에만 집중하며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정 대표의 자기 정치 논란, 또 이른바 명청 갈등설이 지금 또 다시 불거지는 양상인데, 게다가 앞서 짚어드린 대로요, 하필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순방에 나선 상황에서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니까 당내 비판이 더욱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요, 이 대통령 순방 때 꼭 논란이 생기는 것 같다고 꼬집었고요. 대통령이 순방 나갈 때마다 꼭 이상한 얘기를 해서 이 대통령 성과가 묻히는 경우가 없게 하겠다는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제 발언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쓴소리가 나온 것은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정 대표의 발언 논란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이 대통령이 미국 유엔 총회 순방에 나섰을 때 이 정청래 대표의 조희대 이 대법원장 청문회에 힘을 실으면서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도 이 정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통령 재임 중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을 꺼내 들면서 논란이 커졌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에서까지 당과 선을 그으면서 이 하루 만에 철회하는 일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지금 법사위 소속입니다. 소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한변협의 김정욱 회장, 그리고 쿠팡의 상무이면서 대한변협의 간부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보좌관 출신인 변호사 A 씨, 이 세 사람이 함께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에서 이제 식사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하필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쿠팡 수사의 외압 논란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을 임명하고 나서 그 하루 뒤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당연히 왜 특검의 수사 대상인
쿠팡의 상무하고 이렇게 서영교 의원, 그다음에 상설특검의 후보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한변협 회장이 만났느냐, 이걸 이제 주목하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나온 거죠. 이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 A씨가 쿠팡 상무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쿠팡과의 어떤 연계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건 자신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나온 악의적인 공작이다.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보면, 들어보면 조금 고개가 끄덕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지금 그 쿠팡 그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이 지금 그 엄희준 그 전 부천 지청장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서영교 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할 리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얼핏 듣기에는 그 말이 맞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의문이 남다는 것이죠. 어제 KBS가 보도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석자가 쿠팡 상무라고 딱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 참석도 하지 않을 사람이 쿠팡 상무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그리고 그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그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임에 따른 파장까지 언론의 취재 방향이 상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지금 임명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런 모임은 부적절하다는 것까지 언급할 정도를 참석하지 않을 사람이 이야기할 정도인데 참석자가 몰랐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문자의 제목이 뭐냐면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누군가가 서영교 의원에게 이거 모임이 부적절하니까 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어디까지 추측입니다. 네, 그 추측이죠.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 결국 지금 서영교 의원이 악의적 공작이라고 한다면 이 문자를 받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는 상설 특검을 강하게 주창했는데 뒤로는 지금 그 상설 특검 추천 기관 중 한 곳인 대한변협, 그리고 수사 대상인 쿠팡 임원과 오찬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영교라는 정치인은 이럴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도 왜 그랬대,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바로 그 조희대 대법원장 사인 회동이 강력하게 각인이 된 상황에서 제보자를 당장 데리고 올 것처럼 하다가 결국 제보자라고 데려온 사람이 조요토미 히데요시를 주창했던 그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영교 의원에게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금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라는 정치인과 서영교라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둘은 지금 다시 관계가 회복됐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묘하다, 이런 느낌은 받습니다. 네, 제가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원내대표 할 때, 경선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두 패널께서 모두 서영교 의원의 행동이 부적절하다, 그다음에 의혹을 살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서영교 의원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반론 차원에서 서영교 의원 본인은 어디까지나 그 A씨라는 그 사람이, 쿠팡의 상무라는 사람이 쿠팡에서 일하는 줄도 몰랐다는 거고요. 단순히 변협의 그러니까 변협 회장을 수행한 인물이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녀 덮쳐 중태입니다. 찌그러진 차가 보이는데요. 어떤 사고인가요?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20분쯤 인천 부평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 7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 근처 약국에서 나오던 모녀가 변을 당했는데요. 이 차량에 깔린 모녀를 구하기 위해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가세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사건 현장 목격자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쾅한 소리가 나는데 자가가 안에까지 들어오고. 사람을 먼저 빼야겠다 싶어서 다 같이 달려들어서 뺐는데 차이어 뒷 범퍼가 그 나무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남자 한 20명이서 들었는데도 안 들리더라고요. 이 소방 구급대는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장비로 모녀를 차례로 구출을 했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 치료 도중 다행히 심장 박동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살 난 딸은 목과 다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운전자는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경상입니다. 자, 운전자 어쩌다가 사고를 낸 건가요? 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사고 당시에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운전면허도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 도둑의 정체입니다. 앵무새가 보이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일입니까? 지난 16일 서울 도심의 한 카페에요. 이 뜻밖의 도둑이 등장하면서 떠들썩해졌는데요. 범인은 바로 앵무새였습니다. 이 앵무새는 개방된 이 테라스를 통해 들어와서는 이 테이블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마시기도 했고요.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마치 제자리인 듯 테이블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앵무새를 목격한 카페 사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여기 커피 뺏기신 분인데 여기 와서 커피를 막 먹고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이제 신기해서 여기서 같이 사진이랑 영상도 찍고 계속 쓰다듬는데도 도망은 안 가더라고요. 물이랑 같이 막 먹이면서 아몬드도 같이 줬더니 그것도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 앵무새가요, 또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이었다고 하죠? 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제의 앵무새를 이 종이 상자에 담아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보냈습니다. 지구상에 4천여 마리 남은 노랑머리 아마존 앵무새로 추정이 됐는데요. 멕시코와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 국가에 주로 서식하는 새입니다. 마지막은요, 발 헛디뎌 와장창입니다. 누군가 지금 발을 헛디뎌서 뭔가가 깨진 듯한 그런 모습인 듯한데요. 어떤 사연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16일 이탈리아 국영 매체 라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로마 기업부 청사에서 아찔 안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에마누엘레 카니 의원이 청사 계단을 내려오던 중 카펫에 걸려 균형을 잃었고 약 10m 아래 창틀 쪽으로 떨어지면서 화가 마리오 시로니가 1932년에 제작한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인 노동헌장 일부가 부서진 겁니다. 카니 의원은 순간적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다며 손과 다리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일부 현지 네티즌들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이 부서진 작품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예술계와 대중의 분노가 커진 겁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